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박스킨입니다. 오늘은 사업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혼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출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부분도 많고 화가 나는 부분도 많고 사실 의도치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처음 제가 출연하려고 마음먹었던 것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저와 남편이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처음 섭외를 받았던 거는 작년 이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준비하고 있는 강의가 있었어요. 강의 사이트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그쪽과 협업 관계를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17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매출이 꽤 많았던 적이 많이 있었고 사실 코로나 때 힘들었다 다들 그러는데 저는 코로나 때도 매출이 한꺼번에 막 떨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 3년 중에서 2년 정도는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조금 소폭 감소를 했고 마지막 3년 차가 정말 많이 힘들어서 그때 당시 한 1년 정도의 매출은 정말 많이 줄어든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실은 남편이 퇴사도 했고 도움도 주고 해서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혼숙녀 캠프라는 곳에 출연을 했던 거는 사실 섭외를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전에 무로보살이라는 곳에 계속 출연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이전에 출연했던 결혼지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출연을 했을 때는 사실 제가 코로나 때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업이 되게 잘 되면서 함께 일하고 싶은 파트너들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파트너 모집 이후에 사실은 생각보다 파트너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파트너를 줄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남편이 요구했던 부분은 제가 내림굿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내림굿을 받지 않고 피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신병이 있었냐? 어디가 많이 안 좋았냐? 그래서 내림굿을 하는 거냐?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저한테는 신병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픈 증상도 없었고 물론 약간 뭐 미래를 보는 것처럼 뭔가를 맞춘다거나 가끔 뭐 귀신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꿈에 이렇게 가위에 눌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20대 초반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몸이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았고 뭐에 시달린다거나 그런 증상이 저한테 있었던 건 아닌데요. 남편도 사실은 아버님께서 그런 신병이 있으셔서 평생 아프시기도 했었고 일을 하지 못하셔서 그걸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고 남편한테는 특별하게 증상이 별로 없었다가 그때 당시에 거기 이제 출연을 할 그 즈음에 사실은 남편이 한번 쓰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제 눈에는 빙의 증상으로 보였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은 저보다 그러니까 본인보다 저한테 더 이런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으니 제가 내림꽃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사실 결혼지옥에 출연할 때만 해도 남편이 퇴사를 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을 시기다 보니까 계속 집에만 있고 활동을 하지 않아서 우울증 증상이 좀 많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것 때문에 출연을 했었고 출연 이후에 심리상담도 계속 받으러 다니고 또 남편이 뭔가 바깥 활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회사에 나와서 그전까지는 제가 거의 혼자 회사를 꾸려 나갔었는데 일부러 회사에 나와서 같이 택배도 사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괜찮아졌었습니다. 근데 불과 그 방송이 결혼지옥 방송이 끝나고 몇 달 안 돼서 사실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방송 출연을 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섭외가 많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섭외가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서 이제 역술인 분이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그러니 한번 출연을 해보지 않겠냐 유튜브에. 그래서 출연을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다들 저한테 신기가 있다. 뭐 구술해야 된다, 뭐 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모르진 않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아이들도 사춘기고 좀 어린 나이고 저 또한 사업이 다시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컸었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은 출연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 영상은 지금도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역술인 분께서 제가 내린 것을 꼭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제 둘째 아이한테 해가 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굿을 하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제자로 받아들여 줄 수도 있다라고 하셨고, 특별하게 굿비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하지 않으셔서 사실은 굿비용이 얼마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그 스님한테 가끔 힘들 때마다 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 그 스님한테 갔죠. 제가 사실 처음에 그 정우근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 출연하고 나서도 그 스님께 갔었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내림도 안 받아놓고 무슨 정화습도 놓고 비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스님께서 네가 내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의식을 했고 입이 트여서 무불통신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빌어야 된다, 조상에게. 그러니 깨끗하게 물을 떠놓고 빌어라 라고 알려주셔서 사실은 그걸 물을 떠놓고 빌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스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봤다. 네가 꽃갈 쓰고 한복 입고 이렇게 막 뛰면서 춤추는 걸 봤다. 그런데 정말 받기 싫다고 하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누르는, 어떻게 보면 신기가 이렇게 발현되지 않게끔 누르는 그런 의식을 내가 해줬고, 사실은 공양을 드려줬지만 이거는 미루는 거지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언젠가는 마음을 먹어라.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숙녀 캠프 쪽에서 사실은 섭외 요청이 들어온 건데, 저는 무로보살에 나가서 사실은 그 내림과 관련해서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내림굿을 하라고 하고, 저는 사실은 받고 싶지 않은데 이게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어서 좋아졌다가 다시 싸웠다가 이렇게 하니 요거에 대한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없냐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는 출연을 하지 못한 거고, 오히려 작가분께서 이혼숙녀 캠프에 출연을 하시면 직접 무당을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게 도와도 드리고, 혹시라도 내림굿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알아봐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제 받아야 되는구나, 더는 안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있던 상황이어서, 사실은 출연료가 꽤 컸던 거는 출연료를 받아서 그냥 내림굿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내림굿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 출연료가 꽤 컸어요. 그 정도면은 내림굿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제 회사,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홍보도 조금 해서 얼른 재고를 빨리 떨고 제가 내림굿을 하고 역술인의 길을 갈 수 있겠다 도와주니까 남편도 흔쾌히 출연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내용 중에 사업하고 관련돼서 계속 남편의 불평불만은, 사실은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해에 매출이 정말 급감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퇴사를 했냐라고 하는데, 퇴사의 이유는 그쪽에 있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증상들이 있었고, 그게 신병이라고 다들 말하니까요.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남편이 정말 자살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뭐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말을 했어서, 사실은 제가 또 뒤숭숭한 꿈도 꾸고 계속 그렇게 힘드니 그만두고 그냥 차라리 나하고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뭐 3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다, 그거는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에 제가 사업이 정말 잘 돼서 한 달에 매출이 거의 한 1억 5천, 1억 8천 정도 됐을 때, 내가 이제 한 10년 넘게 사업을 했고 사업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우리 건물도 샀고 좋은 차도 타고 경험도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 퇴사해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회사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명예퇴직?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회사에서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로금이라던가 퇴직금이라던가 이런 게 꽤 많을 때여서 차라리 그냥 퇴사를 해서 그 돈으로 내 회사에 합쳐서, 내 회사 자금과 합쳐서 우리 상품을, 제가 화장품을 파니까 우리 화장품을 좀 만들어서 팔아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막 회사 그만둬라 이게 아니었고, 회사에서 그때는 명퇴를 받고 있을 때였으니까 이것도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몇 번 얘기하다가 남편이 그냥 열심히 회사만 다니면 월급이 딱딱 나오는데 내가 굳이 왜 너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니? 라고 해서 그때 몇 번 말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터지고도 사업은 사실 아주 나쁘진 않아서 한 1년 이상, 뭐 2년까지 제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빚도 많았고, 사실은 매출이 너무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은 직원들을 제가 계속해서 데리고 갔던 부분이에요. 직원 월급이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무리를 해서 직원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었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씀씀이가 커져요. 뭐 건물을 샀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출금도 나갈 거고, 차도 외제차로 남편이 뭐 1억 넘는 차를 리스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천만 원대의 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비로 나가는 금액도 꽤 컸고요. 그때 당시에 큰아들이 축구 선수였는데 선수로 있는 구단에 제가 이제 좀 뭐 기부 형식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생활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꽤나 많이 나갔어요. 많이 썼어요. 솔직히 말하면 먹는 것도 뭐 비싼 걸로 먹고 좋은 데도 다니고 옷도 막 비싼 거 사서 입고 했었습니다. 사람이 벌다 보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매출이 떨어지면서 버는 거는 이제 시원찮아 지는데 씀씀이는 줄인다 해도 이미 어느 정도 커져버린 씀씀이가 한꺼번에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부랴부랴 차도 팔고 뭐 구단에 이제 계속해서 내던 것도 이제 못 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차츰차츰 줄여나가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직원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했던 제 불찰이었죠. 빨리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또 금방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1년이면 뭐 억대잖아요. 그러기도 했었고 사실은 그 많은 직원들이 유지할 만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 욕심이었어요. 지인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쓰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코로나 마지막 해쯤에 많이 힘들었고 생활비를 제가 다 충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연금 저축이 있었는데요. 그 연금 저축을 해약하고 그걸로 빚을 좀 갚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생활비가 계속 부족해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제가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는 사실 결정적으로는 몸이 안 좋아서였는데 그때 퇴직금 받은 걸로 이런저런 빚들을 좀 갚고 5천만 원 정도를 저에게 사업 자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금으로 남편이 퇴직금에서 준 건 5천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금액은 사실 뭐 제 빚잔치였냐 아니에요. 생활비로 이것저것 나갔던 것들이 많은데 그게 다 이제 대출금이나 이런 거였고 뭐 지인한테 빌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꽤나 씀씀이가 컸어요. 사실은 막 해프게 썼냐 그것보다는 이제 카메라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런 걸 구입하는데도 꽤 많이 쓰기도 했었고 못도 워낙 이제 많이 사기도 했었고 그리고 차도 이제 좋은 걸 타다 보니까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저의 쓰는 돈이 많았고 아이들 뭐 육아하면서도 사실 좋은 옷도 입히고 학원도 계속 보내고 이러다 보니 그런 걸로 들어가는 것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고 돈을 많이 벌면서부터는 이제 시댁 식구를 이제 직원으로 쓰기도 하고 뭐 시댁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금액적으로 꽤 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사실 조금씩 뭐 용돈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필요한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뭐 엄마는 전업주부고 아빠 혼자서 열심히 이제 버시다 보니까 힘들다 그러면 먹을 것도 사서 보내드리고 용돈도 가끔 한 번씩 드리기도 하고 뭐 옷도 한 번씩 사서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도 병원에 10년 넘게 누워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뭐 이런저런 걸 따지면 사실 남편하고 저의 씀씀이가 컸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겠죠. 힘들어진 거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생활하는 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다시 좀 키워나가고 매출도 좀 괜찮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실 제 매출을 몰라요. 제가 매년 얼마의 매출을 찍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 이렇게만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 매출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 쪽으로 사업자를 내서 본인 통장으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걸로 뭐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빚도 갚고 그렇게 하는 거였지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남편은 코로나 때 제가 매출을 한 달에 막 억대로 찍고 하다 보니까 그때만 생각해서 그보다 적은 매출이니까 망했다. 사업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다 생활비로 나가고 왜냐면 남편이 퇴사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혼자서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식구는 5명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해서 한 달에 최소 2천만 원 정도를 벌어야지만 저희 집이 꾸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에 못 미치게 버니까 계속해서 빚이 늘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저러 해서 어찌됐건
이제 이혼숙녀 캠프에 출연을 결정했던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들을 뭐 라이브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노출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라고 해서 방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유명해질 테니 뭐 라이브 방송을 하든지 뭐 어디 인터넷 같은 데 올리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고를 빨리 떠셔라. 그렇게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사셔라. 그리고 이제 역술인한테 가서 상담을 해서 만약에 구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출연료랑 뭐 여기서 번 돈이랑 해가지고 구슬을 하고 그 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출연을 하게 된 거였는데 첫 회 나가고 두 번째 주 나갈 때까지만 해도 뭐 손님도 좀 오시고 사업도 그냥 뭐 나쁘지 않게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남편이 막 계속해서 사업도 안 되는데 계속한다, 뭐 이것저것 해서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셔가지고 저는 사업을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 사업만 합니다. 다른 거 해본 적 없어요. 이것저것 해본 적 없고 오로지 온라인으로 이 화장품 파는 요거밖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편집을 그렇게 또 하시고 또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막 수억을 줬다. 저한테 준 거는 맞죠. 왜냐면 제 통장을 통해서 돈이 들어와서 대출금도 빠지고 생활비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제 통장에 돈을 넣은 건 맞지만 제가 그걸 쓴 게 아니고 저희 식구들이 생활비로 썼고 대출금으로 나갔고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이제 편집이 어떻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자금으로 다 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은 많이 벌 때는 1년에 한 3, 4억을 번 적도 있고요. 적게 벌어도 1년에 2억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정말 꽤 많이 됩니다. 제가 뭐 소득세를 한 4천만 원씩 낸 적도 있어요. 1년에. 그럼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뭐 매출을 누락할 수도 없는 게 온라인 쇼핑으로 매출이 다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벌어서 건물도 뭐 저희 건물이 금액이 꽤 됩니다. 살 때만 해도 뭐 6억이 넘었던 건물이었고 그때 대출 받은 것도 제가 다 갚았고요. 중간에 이제 뭐 남편이 거의 한 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외제차로 차를 바꿨었기 때문에 그동안 바꾼 차만 해도 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어가지고 식구들이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많이 여행들도 다니고 양쪽 이제 부모님들한테 해드린 부분, 양가 식구들한테 해줬던 부분들도 꽤 컸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남편이 저한테 돈을 줬다는 것만 자꾸 부각이 되니까 그냥 제가 통장을 하나로 제 통장에서 모든 돈이 다 나가게끔 해서 쓴 것뿐이었고 남편이 그렇게 줬던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금액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갚은 그런 거였는데 그게 마치 이제 모든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쓴 것처럼 편집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고 방송이 나가자마자 남편이 이거 당장 해명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좀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제가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상담을 하러 간 거는 이제 이 집이랑 이 촬영이 끝난 다음 달 정도에 상담을 하러 간 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요거는 이제 제작진이 절대 말아달라고 해서 그 상황은 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자마자 한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분께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래서 혹시 제작진한테 그분이 아이가 있냐. 제 눈에는 한 5, 6살 되는 아이가 보이고 사실은 그분이 결혼을 했는지 어쨌는지도 저는 알지 못했고 근데 아이가 보이는데 아이 일 때문에 좀 늦으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제 아이를 남편이 맡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사실 자리에 앉자마자 방울이 있었는데 방울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방울을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울이 어디 있는지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방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과 내가 공수가 오늘 맞지 않겠구나. 공수라는 건 이제 상담 내용을 통칭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공수가 오늘 나랑 맞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신기도 없고 그런 기운도 전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그분께서 1월쯤에 저희 건물을 누가 보러 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올해 1월에 건물을 보러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못 맞추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저하고 기가 안 맞았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전혀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자마자 저를 딱 이제 째려보면서 한번 맞춰봐 이러시면 공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잘 보고 못 보고 이런 거를 저는 따지고 싶지 않고요. 그냥 저하고 안 맞았던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저희 남편은 저한테 신기도 없고 이제 내림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계속 불편한 거죠. 전 그때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수가 맞지 않으니까 저희 남편이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거기서 이제 내 것도 안 해도 되고 뭐 저한테 그런 기운도 없고 하니 가지고 있는 뭐 불상 모시고 있는 거랑 이런 것들 싹 다 그냥 버려라,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남편이 진짜 화가 많이 나서 오자마자 진짜 불상을 집어 던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작진한테 촬영 못한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저는 그냥 내려놨었어요. 아, 내가 이 길로 이제 안 가야 되는 거다. 안 가도 되는 거다. 어차피 남편도 직접 가서 역술인한테 들었고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때부터 상담을 아예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 촬영을 한 건데요. 캠프 촬영을 하러 가기 한 3일 전쯤에 남편은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나 이렇게 가서 촬영이라 하고 온다. 별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게끔 도와달라 하면서 부모님 모셔놓은 낙골당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왔나 봐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부모님 낙골당에만 가면 이상한 기운들을 이렇게 몰고 와서 저하고 싸움을 해요. 꼭 낙골당에 다녀온 날은 저한테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왔는데도 저하고 싸웁니다. 그럼 저는 알죠. 낙골당에 다녀왔구나 라는 걸. 그래서 한 번은 한 뭐 7살에서 9살 정도 되는 아이를 한번 이렇게 기운을 몰고 온 적이 있어서 제가 남편하고 정말 대판 싸우고 다시 낙골당에 갔다 오라고 했을 정도로 본인은 기가 약한데 자꾸 귀신이 많은 낙골당에 다녀오니까 뭔가 이렇게 묻혀서 오듯이 이렇게 기운들을 데리고 와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웬만하면 부모님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든지 갈 거면 나한테 말을 하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맨날 그렇게 몰래 다녀오더라고요. 가까이도 있기도 하고요. 막내 아들인데 부모님한테 꽤나 끔찍했었고 뭐 결혼 직전까지 모시고 살기도 했었고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희가 왔다 갔다를 자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인데 가서 뵙는 게 맞죠. 그런데 살아계신 저희 친정부모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돌아가신 부모한테 정말 잘해요. 저는 진짜 저희 친정부모님 얼굴 명절 때 말고는 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물론 가까이 있었을 때도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못 뵙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실 저는 친정에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딸이기는 합니다. 많이 사랑받고 싶거든요, 부모님한테.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낙골당에 다녀왔는데 저녁을 먹고 아들, 큰아들, 남편, 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뒷골이 땡긴다, 나 여기 좀 만져줘 그러길래 제가 또 증상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저희 남편의 빙의 또는 신병 증상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게 얼굴이 막 붉어진다거나 뒷골이 땡기면서 찌릿찌릿한다고 한다거나 눈앞이 캄캄해진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이 퇴사하기 직전에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퇴사를 한 거였는데 또 그렇다고 이제 만져달라고 하길래 제가 뒷골을 이렇게 만져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몇 초도 안 지나서 오늘따라 세게 올라오네 하더니 탁 쓰러진 거예요. 소파에서. 제 쪽으로 쓰러진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선은 반듯하게 눕히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입술이 파랗다 못해서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갑자기 숨을 안 쉬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막 눈도 이상하게 막 이렇게 뒤집히려고 하고 입에서 거품 비슷한 것도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물론 이전에 한번 계단에서 쓰러진 적이 1년 전에 딱 1년 전에 계단에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 이제 작은 아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뭐 할 줄도 모르는 퇴마의식을 해서 어떻게든 깨어나서 병원에 다녀오기는 했었지만 이번엔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반듯하게 눕혀놓고 정말 제가 남편 뺨을 한 수백 대는 때린 것 같아요. 제발 나오라고,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하고 저희 큰아들은 이제 놀래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119에서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이 쓰러졌다, 제발 빨리 와달라, 왜 쓰러졌냐.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남편이 신병이다, 빙의가 돼서 그런지 귀신이 들렸는지 자꾸 이제 안 좋다, 그러니 제발 좀 와달라.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는데 119 구급대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계속 그래서 그냥 제발 좀 와달라고, 남편 숨이 끊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한 5분도 안 돼서 119 대원이 출동을 했고, 저희 남편이 저를 계속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목을 조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남편이 안 되겠어서 뒤쪽에다 아빠 팔을 뒤로 잡아 빼가지고 붙잡았더니 남편이 손으로 아들 등을 다 잡아 뜯어서 긁고, 저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왔는데 막내 아들도 발로 차서 이제 쓰러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119 대원분이 오셨는데 저희 남편이 그 119 대원분을 발로 차가지고 그분이 날아갔어요. 너무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진짜 거의 한 3명, 4명 되는 사람이 남편을 붙잡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니년이 구슬 안 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저 나름으로 퇴마다 생각을 하고 계속 뺨을 때리면서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한 1시간 만에 남편이 조금 깨어났어요. 숨도 돌아오고 그랬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이 뭐야? 라고 했더니 저희 큰아들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럼 네 엄마 이름은 뭐야? 라고 했더니 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기운이 빙의가 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119 대원도 계속 말을 걸어보고 이름이 뭐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돌아와서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꾸 자기 이름을 못 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너 이름이 뭐야? 니네 엄마 이름이 뭐야? 했더니 정확하게 저희 시어머니 이름을 대서 아 이젠 좀 돌아왔구나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했었나 봐요. 저한테 계속 막 침을 퇴퇴 뱉으면서 너 때문이라고. 네가 구슬 안 해서 내가 이런 거라고. 계속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그렇게 계속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좀 돌아와서 남편이 이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무슨 일이 있었어? 나 왜 이렇게 붙잡고 있어? 나 좀 놔줘?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때까지 계속 1시간 넘게 아빠를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끌어안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나 아빠한테 뒤로 이렇게 잡고만 있었지 힘 안 줬어 엄마. 근데 아빠가 자꾸 풀어달라고 화를 내 이러는데 정말 저희 아들이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있었고 저도 잡고 있지 않았는데 남편이 나 좀 놔주라고 왜 나를 잡고 있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이러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구급대원들이 3분이 오셨는데 너무 놀라니까 막 계속해서 남편이 막 난리를 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경찰분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경찰도 한 5분 정도가 출동을 해서 이제 남편이 좀 정신을 차리고 저를 따로 방으로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자초지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너무 벌벌벌 떨리니까 이제 큰아들이 옆에 같이 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줬고 그래서 이제 119 대원분들이 출동을 했으니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응급실로 가서 늦은 시간이지만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미 한 번 겪어봤잖아요. 그때도 사실 병원에서 오만 검사를 다 했는데 별일 없습니다. 바로 퇴원하세요 해서 아침에 퇴원을 했거든요. 링거 한 대만 맞고. 똑같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제가 병원에 가지 마요. 이거 신병이라 별일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하자라고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촬영이 3일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혼숙녀 캠프 제작진분한테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혹시라도 이제 뭐 별일 없어서 퇴원을 할 거지만 퇴원하자마자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혹시 남편이 이런 빙의 증상이 또 발현되면 그 촬영하는 장소가 캠프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산 아래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뭐 구급차라던가 아니면 차량이 준비가 되겠느냐라고 이제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바로 의사분을 만날 수 있게끔 뭐 연락이랑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2박 3일 동안 똑같은 검사를 여러 번 뭐 피검사도 하고 뇌파 검사도 하고 뭐 심박 체크도 하고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으니까 돌아가시라. 대신에 6개월 뒤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집에 와서 바로 짐을 싸고 그 다음날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촬영 끝나자마자 또 회사에 출근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남편 감전사에서 죽는다면서 다시 회사 가도 되냐고. 사실은 감전사에서 죽는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제 꿈이에요. 비가 막 보슬보슬 내리는데 남편이 이제 밖에서도 활동을 해야 돼요. 야간 근무일 때는. 밖에서 비를 철철 맞고 와서 안에 이제 기계들이 있는데 기계가 전부 쇠로 되어 있어요. 전기가 당연히 흐르겠죠. 근데 남편이 무심결에 맨손으로 그걸 만지다가 감전이 되는 걸 봤어요. 죽었다가 아니고 감전이 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회사 다니는 게 힘들고 뭐 이렇게 빙의 증상이 계속 있어서 못 다니겠고 회사를 계속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꿈까지 꿨는데 그러면 그냥 그만둘래? 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 앞과 저쪽 뒤에 이 인터뷰 내용이 하나로 이제 편집이 돼서 제가 3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했고 감전사를 해서 죽는다 했으니 그만두라고 했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편집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할 것 같다라는 것도 제가 먼저 알았었고 그 시기, 뭐 회사에서 연락 올 시기 이런 것들도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또 편집을 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편이 저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고 너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고 내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다 빚잔치 하는데 써버리고 네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써서 내가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회사에서 오라고 하면 내가 가야 되냐 이렇게 막 화를 내길래 그렇게 내 탓을 할 거면 그냥 오라고 하면 다시 회사에 가. 돈도 벌고 좋잖아. 차라리 그냥 회사에 다니면 내 탓하지 않을 거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편집이 됐어요. 저는 남편이 퇴사를 하고 집에 있는 동안에도 절대 놀지 않았고 제 일을 계속 도와줬고 같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남편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이깟게 무슨 일이냐.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일이지. 그리고 제가 뭔가 다른 일들을 좀 찾아볼 생각은 없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뭐 편집이라던가 워낙 사진도 잘 찍고 하니까 상품 사진 찍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생각이 없냐 했더니 남편이 그깟게 무슨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하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남편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계속 그냥 집에서 저의 회사 일을 뭐 도와주는 것만 하게끔 했었던 거였는데 너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저도 같은 말을 들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다시 나오라고 하면 가서 일해. 돈도 벌고 좋잖아 했던 거가 이제 그렇게 편집돼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걱정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한 첫날부터 제가 거의 1시간에 한 번꼴로 뭐 길면 2시간에 한 번꼴로 전화 통화를 해서 괜찮은지도 물어보고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도 하고 이제 낮에 근무를 할 때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야간에 근무를 할 때는 혼자거든요. 사실은 그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난 적도 있었고 그 사망사고가 났던 것도 저희 남편이 저한테 누가 죽었어 한마디만 해줬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제가 또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제가 신의 기운이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이제 출근을 하면서 며칠 동안은 이제 야간 근무일 때는 계속해서 저하고 통화를 하고 나 아직 살아있어 괜찮아 전화하지 마 이렇게 원래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막 전화 통화를 자주 하고 그러는 부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되게 귀찮아하기도 해서 가끔 저는 이제 전화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걱정은 됩니다. 야간 근무를 갈 때는 특히나 비가 오는 날은 더더욱 걱정이 되고요. 저는 솔직히 남편한테 전화해서 점심 먹었어? 언제 퇴근해? 이런 전화들을 가끔 안부처럼 하는데 저희 남편은 일절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제가 어디 있는지도 궁금해하지 않고 전화를 안 합니다. 문자도 안 하고 카톡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남편의 관심이 되게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뭔가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예전에 사귈 때처럼 많이 다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려고 하면 그냥 그건 네 거잖아. 듣기 싫어. 됐어. 이렇게 해서 제 매출에 대해서 공유를 남편한테 거의 하지 못했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했던 게 꽤 오래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그 강의하는 사이트에서 정말 점검을 많이 해요. 매출이 진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정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뭐 제가 그동안 수강생도 꽤 있었어요. 제가 뭐 무료 특강도 많이 했었고, 뭐 유료 강의도 했었고, 혼자서 나름 강의들을 많이 했었어서, 강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는지, 제 친구 남편은 지금도 사업을 잘하고 있고, 연매출 꽤 됩니다. 10억 넘을 거예요. 한 달에 1억 이상 매출.
매출이 되니까 제가 알려줬던 어떤 분도 뭐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지내시는데 계속해서 사업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증하듯이 이렇게 연락해서 다 자료 요청 같은 것도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혼숙녀 캠프에 출연하기 전에 강의를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출연한 것 때문에 사실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결국에는 물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내림굿도 했습니다. 내림굿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출연 이후에 또 이제 어디에서 연락이 이렇게 왔어가지고 물론 제가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먼저 저 모르게 이제 요청을 했더라고요. 본인한테 이렇게 안 좋은 증상들이 좀 있으니 퇴마나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어딘가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퇴마를 하고 그분이 이제 제가 신테스트라고 해서 진짜 신의 기운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이 닿지 않았어요. 제가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또 괜히 이제 잘못했다가 국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한테 이제 제가 다른 분한테 요청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고 결국에는 다른 분에게 요청을 해서 그분이 저와 남편의 생년월일을 보시고 해주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무료로 저희 남편의 병굿을 해주셨고 병굿을 하면서 저를 신테스트를 하셨고 그때 제가 한 6번 쓰러지면서 막 뭔가를 토해내기도 했었고 저한테 신의 기운이 분명하게 있고 그동안 내림굿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상담을 했기 때문에 뭔가 걷어내는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허튼굿이라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내림을 받는 내림굿을 했습니다. 불과 이제 며칠 전에 했는데요. 내림굿을 하면서도 딱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신어머님, 신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신어머님이 그랬어요. 이 굿을 진행하면서 좋은 기운의 신이 오지 않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내림굿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신들이 들어오셨고 저희 신어머님, 신오빠,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이제 애동지대가 재신 분이 있으셔서 그리고 신이모님, 그리고 이제 신할머님, 할머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신할머님, 그러니까 도와주신 분들이 꽤 있으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보고 장구 치시고 뭐 이렇게 징 치시고 또 태평소 부시고 이렇게 피리 같았는데 부시는 분들이 함께 하셔서 내림굿 진행하는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확하게 굿을 진행을 한 거고 유튜브로 촬영을 다 해서 조만간에 송출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맑은 신명으로 내림굿을 받았고 사실은 진짜 문외해요. 이 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많이 배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지금 100일기도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했던 것들을 다 놔버리기에는 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사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기로 사이트하고 이제 계약까지 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 오해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저한테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제 처음으로 제 작년 매출을 들었고요. 매출이 그 정도인지 몰랐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 작년 매출은 사업자 5개 총합이 6억 3천만 원 정도였고요. 남편 거 사업자가 3개 있고 총합이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남편은 다시 계약직이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요.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자를 유지해 나갈 거고 저희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이제 함께 하고 있고 새로이 강의를 하면 이제 수강생들이 들어오겠죠. 그분들과 함께 사업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스케빌 출연할 때만 해도 뭐 사업도 홍보를 해주시고 정말 유명한 역술인 분을 만나서 제가 그 길로도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출연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그 출연 이후에 저의 삶이 사실 너무 피폐해지고, 남편하고는 내리고까지 다 하고 나서 사실은 남편이 원하는 걸 이젠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크게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 부분에서 다툼은 없지만 사실 구슬하면서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구슬하다 보니까 또 다른 빚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남편하고 계속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물론 다툼이 조금씩은 있긴 하지만 남편도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요즘에는 이제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입에 배어있는 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싸울 때가 아니고는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욕을 달고 사니까 불만이지만 이제는 저도 참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거의 6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제가 막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그 나이 먹어서까지 욕을 하는 거가 남들한테는 좋게 비춰지지 않거든요. 근데 남들은 모르죠. 왜냐면 식구들한테만 욕을 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이제 아이들도 성인이 된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들 등록금까지 제가 갖다가 다 사업자금에 넣었다. 아닙니다. 네. 생활비가 부족해서 지인한테 빌렸던 돈을 갚느라고 남편이 그 돈을 줬고요. 그건 남편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희 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다자녀 혜택의 장학금과 저가 나왔던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뭐 동문 장학금도 학교에서 주셨고, 국가에서 나오는 장학금도 있었고 하다 보니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긴 했지만 장학금을 통해서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너무 잘 다니고 있고요. 요즘에는 레포트도 써야 되고 뭐 발표 수업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엄마는 PPT 자료 만들고 이런 거 잘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엄마가 그러니까 검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이제 검토를 해주고, 약간 이렇게 옆에서 좀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뽑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내림꽃을 받고 신의 제자의 길을 가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의는 계속 할 거지만 사업은 조금씩 줄여나갈 거예요. 이제 사업을 줄이는 건 재고를 줄이는 건데요. 그래서 아들이 본인이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일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사업자를 내고, 아들이 이제 방학 때 시간이 좀 많이 되면 저를 도와서 택배도 싸고 이제 뭐 상품 등록하는 것도 옆에서 또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있어서 본인이 이 사업을 조금 배워가지고 용돈벌이라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큰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바삐 혼자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들은 축구선수였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기숙사에 있었어서 사실은 전화로만 소통을 하고 가끔 집에 왔었는데, 가끔 집에 오면 아빠하고 둘이 신나게 나가서 뭐 짜장면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아빠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여서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는 엄마가 바쁘니까 아빠하고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아빠의 불평불만을 듣다 보니 엄마에 대한 오해가 많이 쌓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지 못했던 건 맞아요. 바빠서 뭐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으면 엄마 저 용돈 주세요. 엄마 저 뭐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저와 대화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주고 뭐 물품들을 사서 보내고 그런 것들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 아이한테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요즘 들어서 큰아이하고 많이 대화를 해요. 이제 얼마 전에 큰아이가 아빠하고 크게 싸워서 아빠하고 대화를 이제 며칠 안 했었을 때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아빠가 저렇게 욕하는 게 너무 싫다, 본인한테 카톡으로 욕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그동안 아빠한테 들었던 내용과 엄마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니 다른 부분이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좀 많이 이해를 해줬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아요. 그냥 눈물이 나네. 그 아이가 있어서 제가 버텼는데, 제가 신혼초에 우울증이 정말 심했어요. 산후우울증이. 그 아이를 보면서 버텼거든요. 그리고
둘째하고 셋째는 사실 제가 계속 케어를 했었고, 저는 좀 극성 엄마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 몇 년씩 피아노 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저도 같이 피아노를 배우고, 둘째가 이제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 혼자 다니기 싫다 그래서 셋째까지 같이 다니고, 저도 같이 다녔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럴 정도로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 주위에 지인들은 다 알 정도로.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제가 애들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많이 서운했었습니다. 지금도 둘째, 셋째는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아빠가 이제 욕하고 이러는 게 많이 무섭기도 하니까. 그리고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빠랑 친구처럼 잘 지내는 아이예요. 아이가 축구 선수였다 보니까 축구하는 동안에 절반 정도는 아빠가 케어를 했었고, 절반 정도는 제가 케어를 했었어서, 이제 저는 그냥 데려다 주고 가만히 있다가 끝나면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아빠는 뭐 끝나면 모임 같은 데도 같이 가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저희 아들이 뭐 원정으로 경기를 간다거나 뭐 훈련에 간다거나 하면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총무 역할도 하면서 뭐 설거지도 하고 밥도 차려주고 뭐 간식도 싸들고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남편하고 같이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축구할 때 봤던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뭐 저나 남편이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잘 알 거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이 제가 나온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것도 정말 우스운 게, 저희 아들이 수시로 합격했는데 네 군데 원서를 냈는데, 원서를 쓰면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한 군데밖에 못 붙는데 여기 한 군데만 쓰면 안 돼? 속으로 그랬어요. 했는데 저희 아들이 아빠하고 상의를 해서 쓴 거니까 돈을 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원서비를 다 지불을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했던 곳에 붙었고요. 다른 데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경쟁률이나 이런 걸 제대로 체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고 싶은 과가 있었는데 가고 싶지 않았던 과를 갔어요. 저희 아들이 축구 선수였는데 그게 정말 하기 싫어서 그만뒀는데 현재 축구 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축구 선수를 하려고 다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축구 학과는 이제 축구 학과 관련된 어떤 이론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과에 있는 아이들 80%가 축구선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처음에 축구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가끔 교수님이 축구 경기를 잡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드러날 수밖에 없죠, 선출이라는 거가. 근데 지금은 조금 재미있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너무 열심히 해요. 레포트도 열심히 쓰고 발표 수업도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수업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고 있고, 가끔은 이제 학교 끝나면 전화를 해서 엄마 나 학교 끝나서 집에 간다고 전화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원래는 아빠가 밥을 맨날 차려줬다가 제가 차려주면 잘 안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가끔 뭐 먹을래? 라고 하면 뭐 차려달라고 해서 이제 먹기도 하고, 조만간 이제 이사를 할 거긴 한데, 저희 아들이 너무 고맙게도 제가 이제 저희 건물이 비어 있어서 저희 건물에 빈 공실로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층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아이들이 흔쾌히 자기들이 이제 한 곳으로 쓰고 나머지 곳은 이제 부모님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주저리주저리 말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방송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맞는 것도 많아요. 네. 사업을 오랫동안 했었고 힘들었던 기간도 있었고, 코로나 때 한 3년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뭐 2020년도, 21년도에는 매출이 정말 괜찮았고, 2022년도 진짜 코로나 거의 끝나는 마지막 그때가 정말 좀 많이 힘들어서 그때는 매출이 뭐 몇 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남편이 퇴사하면서 도움을 줘서 매출이 확 올라가서 이제 뭐 2024년도, 5년도는 매출이 꽤 나왔습니다. 작년 매출은 이제 저만 6억이 좀 넘었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혼자 하는 게 무슨 해명이야, 네 남편은 동의를 안 하잖아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면 저희 남편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 인스타그램에 누가 댓글만 써도 저희 남편 막 붕괴하면서 대댓글 남기고 그런 거 아니라고, 모르면 뭐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진짜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말들을 하고 있으면 저희 남편이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왜냐면 본인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편집이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간 거는 좀 많이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방송 보면서 그랬거든요. 저한테
해명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가면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랬었는데, 언젠가는 남편하고 같이 해명 방송을 할 수도 있겠죠? 어제도 잠시 이제 제 그 강의 관련해서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 보면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남편도 저거 아닌데 계속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뭐 남편이 원하는 내린꽃도 사실은 남편이 원하기도 했지만 저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했고 저에게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한 겁니다. 뭐 제가 병이 있어서 어디 아파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 강한 신의 기운이 있었고 또 그 일을 제가 싫어하진 않았어요. 싫었다기보다는 피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은 내린꽃 안 하면 안 돼라고 이제 반대도 하셨고 근데 결국에는 부모님은 그냥 네 인생이니까 제가 또 내일 모레 50인데 네, 부모님이 70 넘으신 부모님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시고 그럴 수는 없는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들도 받아들이신 거고 사실 시댁 쪽에서는 저를 거의 차단했어요. 제가 귀신 보니까 무섭다고. 오히려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정말 시댁에 잘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지는 않으시고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울지 않고 웃으면서 사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신당을 찾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차리진 못했지만 신당을 꾸리고 이제 가족하고 조금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 기간들이 이제 만약에 길어지면 그러면 혹시라도 남편하고 헤어질 수도 있나? 그렇게 되면은 뭐 양육이라던가 이런 거를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편집이 참 그렇게 나갔는데 내가 직접적인 양육을 하기에는 왜냐면 뭐 기도도 다녀야 되고 구타로도 가야 되고 집을 비울 일이 많은데 아직은 아이들이 다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만 집에 둘 수는 없으니 그래도 케어가 가능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양육이라던가 이런 걸 남편한테 하게끔 하려면 재산이나 이런 것도 남편을 다 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출연할 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막 아이들하고 친하지 않아서 아이들 다 남편한테 떠넘긴다고. 솔직히 저는 아이들 갓난이 때부터 제가 일을 그만두고 주 양육자로 아이들을 키웠고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밖에서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그동안 한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 출퇴근하는 거를 하면 아이들 케어가 어렵고 남편은 또 교대 근무다 보니까 집에 없을 때도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오기도 했었고 저녁에 출근해서 뭐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오기도 했었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저 혼자 케어를 다 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주 양육자였어요. 세 아이들 모두 다.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부터는 뭐 실질적으로 아이들 스스로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남편이나 제가 손이 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부모 둘 중에 한 명은 집에 좀 있어야지 안정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집을 자주 비워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길 거라서 그래서 남편이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마치 엄마가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고 아이들에 대한 정이 없기 때문에 남편한테 떠넘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신당을 차리진 못했어요. 자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신당을 꾸리게 되면 저희 이제 신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때는 이제 강의 그리고 이제 신의 제자의 길 사업은 이제 저희 아들이 또 돕기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같이 할 거고 저희 남편도 적극적으로 좀 시간이 날 때마다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우려나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재고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공동구매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내린꽃을 하기 전까지는 뭔가 막 이렇게 활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신선생님이 조언을 주셔서 상담도 거의 한 2달 가까이는 하지 않았고 그냥 어쩌다 한번 그런 것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사실은 차츰 이제 줄여나가면서 강의 쪽으로 제가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제 입으로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에는 오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 의도치 않게 댓글들도 달리고 막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내린꽃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하고
했고 이러이런 이유로 했습니다 라는 걸 그냥 밝힌 것 뿐인데, 마치 제가 그걸 통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막 손님 와라, 나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막 그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손님이 오시면 좋죠. 정식으로 내린 것도 했고 이제 그 길로 갈 거니까 손님이 오시는 것도 당연히 좋죠. 하지만 뭐 그거를 막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뭐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와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이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서로 소통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뭐 수강생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튜브도 꾸준히 계속 할 거고, 또 신당을 차리게 되면 그 신의 제자의 길과 관련해서도 유튜브를 계속해서 할 거고요. 좋은 곳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 뭐 TV에 출연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사실은 좀 하고 싶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싶어요. 뭐 거기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가 돈을 꽤 많이 벌었을 때는 뭐 미용 시설에도 물품 기부도 많이 하고, 뭐 조금씩 큰 돈은 아니지만 뭐 난민 이런 쪽에 기부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개인 후원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하고 꾸준히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정말 힘들 때 화장품도 뭐 유통기한 막 얼마 안 남으니까 제가 막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막 해가지고 공짜로 막 수천만 원어치 이렇게 기부도 하고, 뭐 옷가게 하던 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사실은 같이 이제 사업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서 옷가게를 차렸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냥 그 친구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거기 있는 옷들도 그냥 다 기부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남을 해코지하고 남한테 안 좋은 말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변명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이런 길을 가고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고요. 좋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남편이 악플들 캡처해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 거 제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정도로 악플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그분을 위해서 좋은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정말 수강생들한테 진심을 다하는 그런 강사가 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의 길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